안녕하세요. 음악 논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으로 논문의 전체적인 감을 잡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오늘부터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논문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전초전, 전면전, 국지전으로 나눠서 전초전 때는 이제 논문 계획서를 쓰고 주제를 가다듬는 작업이라면 전면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글쓰기, 인용 방식, 표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국지전으로 들어가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섹션 내에서 어떤 이제 컨텐츠가 필요한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전초전과 어떻게 보면은 전면전을 한번 펼치셨고 이제는 국지전 내에서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 배우실 차례가 됐습니다. 물론 본론에 들어가서도 한 학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보시면 서론 파트의 선행연구는 이전 시간에 했었던 선행연구 수집과 고찰이라는 주제에서 어느 정도 다뤄서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는 음악대학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서론, 본론, 결론 IBC, Introduction, Body, Conclusion의 구조입니다. 서론은 보통 연구의 배경과 선행 연구 파트로 나눠져요. 그리고 연구 배경은 다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본론은 이론적 배경과 연구 본문, 결론은 결과와 재현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음악대학 논문 예시로 최대한 비슷하게 담아보려고 했고요. 한 번씩 눈으로 보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 서론 파트 중에서 연구 배경, 리서치 백그라운드 부분만 한번 집중적으로 볼게요. 선행 연구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수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반드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근에 봤던 박사 논문 중에 가장 훌륭했던 논문의 목차를 가져와 봤어요. 서론, 이론적 배경, 작품 분석, 결론.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서론 안에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전 지식들, 그걸 이론적 배경에서 밝혀주고요. 이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내가 제제곡으로 선택한, 샘플로 선택한 곡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맺으면 논문이 완성이 돼요. 네, 말이 쉽죠? 어떤 과정이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보면 자, 서론의 구조, 리서치 백그라운드의 연구 필요성, 퍼포스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 및 범위, 메소드 부분이에요.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논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IBC 논문이 있고요. 서론, 방법, 결과, 논의라는 IMRD 형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M자가 메소드입니다. 그 메소드가 이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 메소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연구했는지를 충실하게 밝혀줘야 되는 챕터인데 여기가 아마도 쓰시기에 가장 까다로운 부분일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죠. 일단은 IBC 논문의 목차 예시를 보면 목차가 시작되자마자 1. 서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세련된 구조예요. 서론 안에 문단의 형태로 내 연구의 필요성,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고 또 다른 문단에서 어떤 내용, 방법, 범위를 선택하고 있는가. 서론을 하나의 챕터로 그냥 딱 묶는 건 세련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중구난방 쓰여질 위험이 있어요. 연구 필요성 부분에서는 정말 이 연구의 필요성, 중요성, 가치를 설명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묶어 쓰다 보면 한 줄에서는 연구 방법이 나오고 또 다음 줄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이 나왔다가 또 다음 줄에서는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나왔다가 막 이렇게 짬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컨트롤 하실 수 있으면 사실 서론은 인트로덕션 해가지고 하나의 그 세부 분류 없이 챕터로 가는 게 세련되긴 합니다. 아주 보편적인 건 서론, 연구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로 나눠 놓는 거죠.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과 방법.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컨텐츠는 비슷하죠. 목적이 뭔가,
방법이 뭔가,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겁니다. 이 목적이 즉 연구의 필요성이 돼요. 이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면 내가 선택한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요. 연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구는 사회과학을 연구하기 이전에 자연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쓰여진 형태의 학술적인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체계가 명확해야겠죠. 예를 들면 신약이 나왔다. 갑자기 자연과학 얘기하다 의학 쪽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네, 의학 논문을 보자면 신약이 나왔다. 이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도 3상까지 있고 3상으로 넘어갈 때에 한 10명한테 맞췄더니 효과 있더라. 이거는 데이터로도 안 치죠. 정말 몇만 명 단위가 돼야지 이 백신이 안전하다라는 기준이 만들어지죠. 그 기준들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이 방법 부분이에요. 범위 부분. 그렇다면 왜 이 백신이 필요한가? 그건 목적에 드러나야겠죠. 아무리 목적 부분을 읽어봐도 5만 명한테 이 백신을 맞춰서 효과를 입증하겠다. 그런데 대체 그 백신이 무슨 백신인데? 라고 모르면 전혀 소용이 없겠죠. 이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당신이 이 연구를 왜 하는가? 라는 걸 밝혀줘야 되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대로 할 것인가를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다르지만 두 개의 이 섹션은 이와 같은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IMRD를 보면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놔요.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문제 및 연구 범위, 용어, 정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문제, 연구의 제한점. 서론에서 밝혀줍니다. 2번 챕터는 뭘까요? 인트로덕션 메소드니까 이 연구 방법.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연구 문제에 대한 내 연구 방법은 어떠한가? 그래서 챕터 하나를 빼서 연구 방법만 서술해요. 만약에 IMRD 형식으로 대중음악 장르를 분석하는 논문을 썼다. 그러면 연구 방법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곡의 곡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어떠한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걸 내가 밝혔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이 방법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증 연구와 이제 문헌 연구로 나눴을 때 실증 연구 파트는 주로 IMRD 형식을 쓰고, 우리가 사용하는 연구 방식은 IBC 논문을 쓰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서론이라는 큰 챕터, 그 안에 두 개의 섹션, 목적, 방법, 이 두 가지가 딱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서론 부분에서 중요한 건 중요성이에요. 필요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 이 연구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언급하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 콜레스테롤에 좋은 약을 이게 당신한테 필요하다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당신한테 필요합니다. 당신한테 꼭 필요해요. 당신한테 정말 필요해요. 라는 건 의미가 없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건 어떠한 면에서 중요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어떠한 큰 긍정적 효과를 주며, 이 심장혈관 질환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의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다면 이 약은 필요하겠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이 서론 챕터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약을 팔 게 아니니까 이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강조해야 돼요. 이게 연구의 목적 부분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서론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 연구의 설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논문에서 어떤 것을 다루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가 명확해야겠죠. 제가 3C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Correct, Clear, Convincing. 명확하고 정확하고 설득력 있어야 돼요. 서론이 이 3C가 없으면, 명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으면 뒤로는 볼 필요가 없겠죠. 서론 봤는데 내가 이 논문에 설득되지 않는다. 당최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왜 어떤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고, 대체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다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심지어 써있는 글들이 정확하지도 않고, 설득이 전혀 되지 않으면 뒷장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서론은 본문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어떨 때는 본문 쓰는 것보다 서론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서론은 그만큼 잘 쓰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리면 논문 쓸 때 절대 서론부터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서론이 안 써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논문에 익숙치 않아서,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학술적 글쓰기가 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박사 논문을 예로 들어보죠. 하이퍼미터에 근거한 슈만의 가곡 OP90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을 때 이 연구자가 내가 하이퍼미터라는 이론을 사용해서 슈만 가곡 OP90을 연구하면 가치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주제 영역 당시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연구자한테는 정확하게 하이퍼미터가 뭔지, 정확하게 슈만 가곡의 OP90이 갖는 예술적 가치가 뭔지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그러면 무턱대고 덜컥 서론부터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작업을 해야 되죠? 이론적 배경 쓰면서 슈만의 생애와 음악, 슈만의 문학, 슈만과 음악, 슈만의 시적 음악, 슈만의 음악 세계, 이거 정리하면서 말 그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슈만의 가곡의 특징, 후기 가곡들의 특징, 슈만의 리듬과 미터, 하이퍼미터, 박절적 변칙, 분석 방법, 프레이즈와 구두법, 쉔커와 리만, 운율과 변형, 이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면서 내가 논문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야 서론을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서론이 지금 쓰여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공부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적나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서론부터 쓰지 마시고 본문에서 이론적 배경 정리하시면서 일단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서론을 그래서 학교에서 논문 쓰겠다라고 했을 때 서론부터 써와라고 하는 건 연구 설계 끝내와 시작의 반이라고, 절반 써오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의미가 이제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론에 대한 정의를 몇 개 찾아와 봤습니다. 서론, 인트로덕션의 핵심 목적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독자들이 논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다. 인트로덕션에서는 논문의 목적을 언급하고 연구나 관찰의 이론적 근거를 요약한다. 보고할 연구자료나 결론을 서론에 포함시키지 말고 반드시 이전에 관련된 연구만 언급해야 된다.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팀의 글입니다. 또 다른 글은 abstract, 우리가 초록이라고 하죠. 피규어, 그림 등과 같은 시각 자료 다음에 독자가 처음으로 여러분의 논문과 실질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서론 부분입니다. 당연하죠. 논문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첫 장에서부터 끝장으로 순서대로 읽습니다. 물론 아카데믹 리딩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읽는 게 아카데믹 리딩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의 독자가 가장 먼저 보는 건 사실상 초록이에요. 그 다음이 서론입니다. 따라서 초반에 흡입력 있는 서론을 작성하여 독자들을 여러분의 연구 세계로 초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독자들은 서론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이미 조언드린 바와 같이 서론에서는 해석의 규칙을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결과 고찰 부분의 결론도 포함하여 논문의 모든 부분에 걸쳐 그 규칙을 논리적으로 적용해가며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에세이 리뷰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서론의 역할은 연구의 컨텍스트를 정리하고 독자들에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중요성 나오죠. 기존 연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지, 아니면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가 등장한 적이 있는지, 이전 연구들의 성과는 무엇인지, 또 여러분의 연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피포스 인텐션이란 말을 해요. 서론의 역할, 일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연구의 목적을 밝혀줘요. 그리고 연구 내용 및 방법, 범위를 통해서 이 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지 가이드라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독창성이 있고 다른 논문들과 차별되며 기존에 부족했던 연구 성과들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를 계속 강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썼던 논문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사실상 논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행 연구가 너무 많이 확보되는 논문은
글을 쓰기는 편하지만 과연 이 주제가 다시 연구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대학원에서 쓰는 똑같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에 관련된 연구는 사실상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새로운 접근법이 나오지 않는 한 이미 다 연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듭니다. 에세이 리뷰의 글은 조금 애매하시죠. 본질적으로 독자들은 서론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 접근한다. 서론에서는 해석의 규칙, Rules of Interpretation을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결과 고찰, 부분의 결론도 포함하여 논문의 모든 부분에 걸쳐 그 규칙을 논리적으로 적용해가며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약간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랑 똑같아요. 이 논문의 전체 설계도, 내비게이션을 서론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는 그 서론에서 제시한 길대로 논문을 읽고 논문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해석하게 될 테니까 서론에서 그 길잡이를 잘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론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죠. 제가 대부분 좋은 예제들을 갖고 왔는데 안 좋은 예제들은 이렇게 bad example로 표기를 해놨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부분과 연구의 방법, 범위 부분으로 나눠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연구 필요성입니다. 이 연구 필요성에는 이 연구를 하려는 이유와 이 연구의 목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구의 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 지식으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유의성. 무의미한 연구가 아니라 정말로 유의미하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 지식. 쉽게 말해서 들어가는 이제 글이에요. 이때 너무 자세하고 광범위한 서술은 피하셔야 되고요. 기존 문헌 그리고 관련 연구를 인용하여 이 주제에 대한 기존 지식을 요약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릴게요. 안 좋은 예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통신기기를 켜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시대를 넘나들고 세계를 넘나드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지식을 모두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 학생들이 음악적인 지식과 경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음악 수업을 통해서이다. 음악 수업 중에서 특히 감상 수업은 가창, 악기 연주, 창작 등 다른 음악 활동에 비해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 많은 음악 정보를 줄 수 있고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논문이 있어요. 이거 뭐에 관한 논문일까요? 대충 추정해보면 음악 수업 중에서 감상 수업을 하려는 논문이다. 마지막 문장에서 감은 잡혀요. 그런데 왜 들어가는 걸 현재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통신기기를 켜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시대를 넘나들고 세계를 넘나드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들어가는 글을 제너럴 백그라운드를 설정했을까요? 약간 피트가 안 맞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문을 여는 지식들도 출처 표기가 명확하지 않고 클리어하지 않아요. 좋은 예제를 보면 학교 교육은 국가적 인재 양성을 함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항상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의 능력으로 음악 교과에서는 음악 교사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새로 바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방향인 배움 중심의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서 더 중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이런 것들 하기에 중요한 건 교사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이 교사 능력이 어떠한 것에 영향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문을 열고 있어요. 들어가는 글의 중요성이 조금 보이시나요? 논문의 문체는 짧고 건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친절하게 좀 더 이렇게 딱 그 구어체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오히려 이런 문체가 논문으로서는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인포메이션, 제너럴 백그라운드를 형성하실 때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요즘 대부분의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이렇게 거의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꺼내면서 시작하는데 내 논문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면 4차 산업혁명 내용은 빼셔도 괜찮습니다.
자, 배경 지식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엔 연구 분야의 중요성과 현존 연구 성과의 부족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연구를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왜 독자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연구 분야와 관련된 최신 선행 문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연구의 타당성을 설정하셔야 돼요.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무대 위 연주자들 간의 음악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홀의 음향적 배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원활한 공연을 진행하기 어렵다. 무대 음향은 연주자들이 공연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그들의 연주를 듣는 관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무대 공간의 음향적인 요구 성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무대의 음향이 객석에 미치는 큰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주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무대 음향 환경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무대 위 사운드가 좋지 않으면 연주자들끼리 소통이 되지 않고, 결국 연주자들끼리 소통이 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없다. 이게 너무 분명한데 지금까지는 관객이 어떻게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사운드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공간의 음향을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했지, 무대 위에서 연주자들끼리 모니터가 어떻게 잘 되는지, 적절한 공간감이 들리는지, 명료도가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가 부족하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대의 사운드가 객석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연주자들끼리 소리를 더 잘 들으려면 어떤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지를 연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얘기하고,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 이 연구의 타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글을 갖고 예제로 들어드리려고 앞뒤 부분을 다 잘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만 쓰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살을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담아야 되는 컨텐츠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Importance, 연구 성과와 부족 강조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가 갖는 특별한 아이디어. 이 특별한 아이디어가 논지라고도 하고 thesis, point of view, focus 여러 가지 말로 불려요. 네 말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런 얘기할 때 말로써 한다면 네 아이디어가 뭐야가 되겠죠. 그 아이디어가 이 연구가 갖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오리지널리티, 독창성 혹은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이라고 불러요. 내가 이런 연구를 진행할 텐데 정말 이 연구가 전 세계에서 내가 처음 한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다면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무엇인가? 위쪽 글과 연결지어서 보면, 본 연구는 리사이틀 홀의 무대 음향의 개선에 관한 실질적 대안을 수치로 제시한다. 학교 내 공연장을 방문하여 무대 음향의 측정과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개선 후 측정을 통해 개선 사항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음향적 고려 없이 설계된 교육시설 내 리사이틀의 문제와 개선 사항을 실질적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계속 실질적이 반복되니까 이런 건 패러프레이징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원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개선을 관한 실질적 대안을 수치로 제시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무대 음향을 측정하여 분석을 진행할 거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할 거다. 그리고 개선이 된 후의 측정값을 다시 검증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 내에 리사이틀 홀, 그러니까 교육시설 내에 학교랑 이런 이제 연수원 이런 곳에 음향이라는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지어진 그 홀들에서 어떠한 개선점을 내가 줄 수 있는가, 이 논문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다. 다른 논문과의 차별성, 실질적인 수치로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그 개선 방향을 실제로 해본 다음에 사후 검증까지 하겠다. 이게 이 연구가 갖는 특별한 아이디어예요. 다음으로 분명한 연구 목적 언급입니다. 연구가 어떻게 전공 분야에 기여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통 이 부분은 서론 첫 번째 챕터,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의 거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본 논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 논문의 목적은, 위에서 써있던 것도 다 본 논문의 목적이에요.
중요성, 필요성, 혹은 이 연구의 가치 다 목적 부분이에요. 하지만 목적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개건의 비평적 탐구 모델을 적용한 예술 비평 교육으로 과정 중시의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주관적 평가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목적인지 밝혀주죠. 특히 교육 예시인 미디어 아트를 통해 기존 예술에 관한 재정의와 경험을 통한 소양 발달의 학습 효과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2015년 음악 비평과 감상 교과 수업의 교육 목표를 성취하고 예술 교육의 긍정적 효과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논문의 의의로 한다. 물론 논문의 의의까지는 반드시 쓸 필요는 없지만 목차 중에 보시면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이렇게 써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의가 밝혀져 있는 학교는 반드시 의의로 한다라고 끝날 것을 지도 교수님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의의 부분을 밝혀주시면 돼요. 논문 의의 하니까 좀 발음이 이상하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이 앞부분에서 쉽게 말해서 바람 잡았다면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을 딱 날려주는 겁니다. 이런 중요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이 하려는 건 딱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연구의 목적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쓰면 1번 섹션이 완성돼요. 연구의 필요성.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들어가는 글이 필요합니다. 제너럴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문단들은 키워드들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음악 감상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음악 감상이 중요한 제너럴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왜 음악 감상이 중요한가? 왜 내가 다루려고 하는 음악 감상의 영역이 중요한가?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음악 감상을 가르칠 거고 그게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이런 라인들을 형성해 가셔야 돼요. 연구의 성과와 부족, 강조, 연구 분야의 중요성 파트입니다. 그리고 내 연구가 갖는 특별한 아이디어, 그리고 목적으로 끝나시면 돼요. 자, 연구 방법은 위쪽에서 내가 뭘 하겠다를 밝혔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를 밝혀주는 거예요. 연구, 설계 및 방법 설명, 리서치 플랜입니다. 그래서 3C가 필요하다. 명확, 정확, 설득. 어떤 것이 연구 핵심인지, 연구 대상의 범위는 어떠한지, 어떠한 방법과 흐름대로 갈 것인지. 이게 추상적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팁을 드리면 연구 방법과 범위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목차를 읽어주세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자랑하듯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글을 잘 못 쓰신다 하더라도 연구 방법 쓰실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는다 하여 본 논문은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먼저 슈만의 생애와 음악을 그의 문학과 음악, 시적 음악, 음악 세계 4개의 챕터로 나누어 서술한 뒤 슈만의 가곡의 전반적인 특징과 후기 가곡을 집중하여 조명한다. 다음으로 슈만의 리듬과 미터를 하이퍼미터와 박절적 변칙으로 나누어 서술한 후 분석 방법으로 프레이즈와 구두법, 쉔코와 리만, 운율과 변형의 관점을 서술한다. 물론 여기에 더 자세하고 더 자랑할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나 이런 거 했어. 난 이렇게 논문을 써갈 거야. 이 목차를 순서대로 읽어주시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 연구 방법 부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석, 문헌 연구냐, 차이점과 비교냐, 연구 대상 범위는 베토벤 음악인데 그 중에 후기 소나타냐, 이런 애매한 설명들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목차를 자랑하듯 읽어준다. 학술지에서 따온 연구의 방법 및 범위입니다.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두 건축가 사이의 매개물은 결국 이집트 그루나 마을 이야기다. 따라서 본고는 이 책에 대한 분석을 연구 방법의 핵심에 둔다. 즉 이 책으로부터 하산, 화티 건축의 특성을 도출할 것이며 그러한 특성을 정기용의 건축에 투사할 것이다. 누군지 몰라요, 저도. 이 사람의 건축의 특성을 도출해서 이 사람의 건축에 투사한 방법을 연구 방법으로 쓰겠다. 이 책 역자서문에 표출된 전규형의 전폭적 화티 수용은 이런 프레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가 화티와 전기용 사이의 영향관계를 전제한다 하여 후자의 건축이 온전히 전자의 영향으로 형성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본고는 정기용에게 영향을 준 복잡 다단한 사회적 요인과 인사들을 인식하는 가운데 화티를 정기용의 중요한 롤모델 중 하나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본고는 2장에서 챕터 2겠죠. 건축가 하산 화티와 그루나 프로젝트를 개괄할 것이고 3장에서는 이집트 그루나 마을 이야기에 나타난 화티 건축의 교훈적 특성을 흙건축, 소통과 협동의 건축,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가장 뚜렷한 3가지 소주제로 나누자 보고자 한다. 여기서 교훈적 특성은 그루나 프로젝트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정기용이 취했을 법한 긍정적 사항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이다. 4장에서는 정기용의 파리 제6대학입니다. 졸업 논문에 나타난 화티의 영향을 살핀 후 화티 건축에서 도출한 세 주제에 따라 정기용의 실제 건축 활동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문의 논의를 종합하고 비판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전체 글을 맺고자 한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얘기했죠? 앞부분에서 전반적인 상황 셋업해놓고 2장에선 뭐 할 거고 3장에선 뭐 할 거고 4장에선 뭐 할 거고 결론 부분에선 뭐 할 건가, 이거 읽어가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자랑하듯 얘기하시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명확하고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시면 그게 연구 방법을 서술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더 좋은 예제가 등장하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론 예제 몇 개를 가져왔어요. 일단은 한번 눈으로 쓱 보시면 연구 배경과 목적 시작하고 연구 방법 및 내용까지 대충 A4 용지 한 2페이지 정도 되죠. 어떤가요? 그래도 이 논문을 가져온 건 짧지만 있어야 될 건 있다라는 얘기예요. 뿔랑은 폴의 드뷔시 이후 20세기 가장 중요한 프랑스 가곡 작곡가로서 신고전주의 음악을 추구했으며 아폴리네르, 아라공 등 주로 동시대 초현실주의 시인들의 시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거 누구에 관한 논문이죠? 뿔랑이겠죠. 시인들의 시를 주로 사용하였다. 뿔랑의 무슨 곡에 관련된 논문일까요? 시를 사용했다라는 거 보니까 가곡. 문은 열었어요. 주제 영역에 대한, 예를 들어 프랑스의 인상주의 음악은, 혹은 20세기 신고전주의의 영향은, 이런 식으로 열었으면 조금 더 멀리에서부터 다가오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뿔랑은 나름 임팩트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여시는 건. 그런 다음에 드보엠 드 루이 아라공의 1940년대 프랑스인들이 독일군의 침공을 피해 피난하는 때에 쓴 시에 1942년 뿔랑이 곡을 입힌 작품으로 세와 페트 갈랑트의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첫 번째 곡인 세는 뿔랑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성악가들이 많이 불려지고 있는 반면 두 번째 곡 페트 갈랑트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국내 학위 논문도 2편밖에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어떤 얘기하고 있죠? 이 곡이 어떤 곡인데 연구 결과가 없다. 선행 연구가 없다. 이걸 밝혀주는 건 그러니 내가 한다. 이 얘기 밝혀주는 거예요. 짧지만 있어야 되는 건 다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므로 본 논문은 뭐뭐뭐에 대한 분석 연구를 음악 작시법 중심으로 시행하여 시를 음악으로 나타낸 작곡가의 의도를 고찰함으로써 이 곡을 공부하는 연주자들에게 깊이 있는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적 부분이에요. 본 논문의 목적은 이 곡을 분석함으로 차후 연주자들의 해석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자를 안 썼을 뿐이지 목적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글, 연결, 중요성 혹은 차별성, 논문 목적. 짧지만 있어야 될 건 있죠. 이게 논문의 구조예요. 그러면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문단, 프레임 안에서 살만 조금 더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좀 더 당시의 시들은, 그 가곡들은 어떠했고 그런 가곡들 사이에서 뿔랑의 가곡은 왜 중요하며 그 중요한 뿔랑의 가곡 중에 하필 이 루이 아라공의 이 시에 붙은 이 곡이 왜 중요한가,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서론 2페이지까지도 얼마든지 연구 배경과 목적으로 쓰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곡 쓴다고 하네, 이 곡에 대해서
이런 연주자들에게 깊이 있는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하네. 그럼 대체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까? 이게 궁금해지죠.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사회, 정치,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동시대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뿔랑의 가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20세기 초 프랑스의 예술계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작곡자 뿔랑과 시인 아라공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의 분석 방법인 음악 작시법에 대해서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두 곡, 세와 페드갈랑트를 시가 가지는 세 가지 측면, 즉 음성적인 측면, 구조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일단 얘도 있어야 될 건 다 있죠. 짧지만 살을 조금 더 붙여가면 되겠죠. 뿔랑 가곡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살았던 시대 배경을 어떤 관점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보고 특히 이 부분에서 발생한 20세기 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 조명해 보겠다. 이런 식의 살이 조금 더 붙는다면 연구 방법이 훨씬 더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짧지만 나름 갖춰야 되는 구조들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예요.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은 보통 선배들이 써놓은 논문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연구 목적 부분입니다. 연구 범위 및 방법, 목적, 범위 및 방법. 현재 소울음악은 다양한 하위 장르와 퓨전 장르를 발전시키며 흑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다양한 인종의 뮤지션들이 수용한다. 조스 스톤은 소울음악을 음악의 주를 이루는 흑인 보컬들 사이에서 백인 아레사 프랭클린이라 불리며 전통 소울을 기반으로 소울음악을 구사하는 보컬이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구조가 보이시나요? 현재 소울음악은 흑인뿐 아니라 모든 음악인들이 사랑하는 음악이다. 그중 조스 스톤은 소울 음악의 주를 이루는 흑인 보컬들 사이에서 백인의 아레사 프랭클린이라고 불리며 전통 소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조스 스톤의 소울 음악에 대해서 연구하겠구나. 구조 잡히죠. 본 논문은 소울 음악에서 나타나는 조스 스톤의 표현 기법, 특징을 분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소울 음악에서 보컬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제시하고 작품에 활용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둔다. 혹은 연구의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그 억지로 만들자면 구조가 만들어지지만 이런 거랑 똑같아요. 고시원에 3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 안에서 침대가 있으니 침실이고 신발이 있으니 현관이고 세면대가 있으니 화장실이고 싱크대가 있으니 부엌이고 바닥에 앉아서 TV 보니까 거실이다. 제가 어떤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물론 구조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조는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구조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구조가 잡혔다 하더라도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도 중요해요. 연구의 목적에 비해서 연구 방법은 굉장히 길게 서술돼 있죠. 각 학교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여기 학교의 특징은 보통 연구를 진행하면 연구 샘플들을 이제 우리는 제제곡이라고 표현하죠. 분석하려는 곡. 그 분석하려는 곡을 어떤 방식으로 취합했는지를 다 밝혀요. 조스톤이 발표한 정규 앨범 중 7장 중 리메이크 앨범 2장과 레게 앨범을 제외한다. 나머지 4장 앨범 중 52곡 중 소울 음악에서 나타나는 표현 기법을 분석하기 위해 힙합, 펑크, 락과 융합한 38곡을 제외하고 소울 장르 14곡을 분석한다. 이 14곡을 분석한 결과 59가지의 특징적인 조합이 도출되며 가장 두드러진 조합 3가지는 뭐뭐뭐뭐뭐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연구하면서 겪었던 과정들, 프로세스를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론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역시 이것도 이제 비율이죠. 고시원만한 방인데 신발장만 한 5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침대랑 다닥다닥 다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집은 집이겠지만 방은 방이겠지만 비율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비율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훌륭한 예제입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 논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봤던 논문 중에 가장 열심히 쓰신 분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글을 이어가는가. 간단하게 보면 슈만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학적 소양을 겸비함으로써 독일 가곡사의 슈베르트가 이룩한 리트의 업적을 한층 더 발전시킨 작곡가이다. 이 놈은 누구에 관한 거죠? 슈만. 슈베르트의 리트와 비교한 거 보니까 슈만의 가곡에 대해서 연구하겠구나. 슈만 가곡에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져 왔고 슈만의 음악적 특징과 가곡 고유의 기법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대부분의 가곡해라고 불리는 1840년 작품들에 국한되어 있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 이후의 가곡과 슈만 작곡기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부족하다. 이거 왜 밝혀요?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내 연구는 차별성이 생긴다. 최근 들어 후기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1850년에 작곡된 이 곡은 특히 후기 가곡에 대한 자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얼마나 내가 선택한 게 레어템인가 잘 밝혀주고 있죠. 슈만의 작품을 접할 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음악적 특징만을 염두에 둔다면 익숙치 않은 여러 가지 음악적 측면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불규칙적인 마디수와 명확하지 않은 화성 진행감과 조성감, 그리고 구분이 모호한 시어의 배치 등으로 인해 프레이즈 구조나 나아가 악곡 구조 파악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 불과하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의하는 슈만의 작품 경향에 비해 본 논문에서 살펴보게 될 1850년 작곡 기법은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아는 것은 슈만의 음악을 해석하고 연주함에 있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의 중요성, importance, 아이디어 파트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되죠? 본 논문의 목적. 본 논문은 슈만의 후기 음악, 그 중에서도 가곡을 연주함으로 있어 작품 연구를 통하여 그의 작곡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연주도를 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가곡의 해석을 위해 다양한 분석 방법을 선행 연구하여 보다 나은 연주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구조상으로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죠. 이거 제가 A4 용지 뜯어와서 편집한 거니까 한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돼요. 한 페이지 반 정도 됩니다. 그 안에 굵직굵직하게 임팩트 있게 굉장히 잘 서술해놨죠. 이 오른쪽은 이렇게도 갖고 올 수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한 페이지에 보여드리고자 타이핑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똑같은 논문이에요. 얘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이고 얘는 연구 내용 및 방법입니다. 시간 관계상 기니까 중요한 내용만 서술 드릴게요. 연구 방법은 어떻게 쓰시라고 했죠? 목차를 읽어주면서 자랑해라. 나 이런 방법 택했어. 이런 거 했어. 잘했지. 이 챕터예요. 연구 내용 및 방법. 먼저 슈만의 생애와 음악에 관해서 볼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영향을 미친 문학과 음악 배경을 살펴볼 것이고 비교적 조명받지 못했던 후기 가곡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하이퍼미터와 리듬, 박절의 불규칙성에 집중할 것이다. 악곡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프레이징, 구두법을 이해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이론인 쉔커와 리만 이론을 알아본다. 심층적인 분석이 불가능할지라도 시의 율격을 알아보고 시의 구조가 어떠한지 알아볼 거고 시인 레나우 혹은 연가곡에서 보여지는 조성관계, 슈만의 음악적 특징, 작곡, 기법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 짧은 글 안에 어떠한 방법대로 갈 것인지는 설명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런 컨텐츠를 논문에 담고 있다는 것도 짝짝짝 박수를 쳐줘야 되는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 연구를 위해 악보는 피럴스 에디션을 사용하였다. 내가 사용한 악보, 에디션까지 철저하게 밝혀주는. 음악 분석하실 때 이거 중요합니다. 악보 에디션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샘플을 사용했는가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내용 방법에서 작곡가의 리듬과 화성을 중심으로 그의 선율적인 특성을 알아보겠다. 어떤? 그래서 so what이죠. so what? 어떻게 하라고? 항상 이 부분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건 더 디테일해야 된다. 더 선행 연구가 확보돼야 된다. 내가 주제에 대해서 영역 부분, 범위 부분 혹은 더 많은 생각들을 해봤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죠. 이제는 국지전입니다. 서론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론이 잘 나오지 않는다?
서론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론적 배경부터 쓰시는 겁니다. 이론적 배경 정리하시면서 프레이징과 구두법이 뭔지, 쉔커와 리만 이론은 무엇인지, 시인 레나우는 누구며 어떤 시적인 특징이 있는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얘를 쓸 것일지 말 것인지, 쓴다면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가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티칭하는 분의 서론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처음 글을 써오실 때 많이 겪는 오류들이에요. 몇 부분만 찍어드리면, 로이트 반 베토벤은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고전시대의 낭만시대를 잇는 작곡가라 칭해진다. 첫 문장부터 고전시대, 작곡가, 패러프레이징 해야 됩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과 협주곡, 현악사중주곡, 피아노, 소나타는 클래식 레퍼토리의 중심이고 그의 영향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자, 어떤 영향일까요? 뭐에 관한? 그의 작품의 구조, 작품의 길이, 악기의 사용법, 화성, 리듬, 얼추 둥글게 해서 그의 영향은 피할 수 없는 것. 논문은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명확해야 돼요. 이러한 이유로 후대 작곡가들은 베토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역시 이러한 이유로라는 건 인과관계의 연결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뭔가 팩트와 사건이 있어야겠죠. 근데 인과관계가 약한 문장이죠. 보통 베토벤 생애와 작품은 어느 학자가 제시한 시기 구분에 따라, 어느 학자? 이건 논문에 쓸 수 있는 표현 아닙니다. 정말 이름, 영문 full name, 출생년, 사망연도까지 나와줘야 학자 이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학자, 이런 표현 없습니다.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이건 서론에 필요한 내용 아니에요. 이건 이론적 배경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디테일 인포메이션이죠. 서론에서 원하는 건 디테일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뭔가 그 전체의 플랜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한 논문의 중요성, 가치, 목적, 이런 것들이에요.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베토벤은 그의 생애 동안 교향곡, 협주곡, 블라블라블라 등을 작곡하였다. 보인다, 나누어진다, 칭해진다, 하였다. 작품들을 작곡한다. 논문은 무조건 현재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물론 베토벤이 작곡했었다죠. 근데 작곡한다. 하나의 문제로 통일하시면 돼요. 서론에서 가져야 되는 구조가 좀 더 드러나야 됩니다. 베토벤을 선택한 이유, 그 중에 베토벤 피아노를 선택한 이유, 그 많은 피아노 중에 24번을 선택한 이유, 베토벤에 관한 다른 논문들과 이 논문이 다른 중요한 요소, 궁극적으로 이 논문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이 좀 더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출처 표기도 좀 더 돼야겠죠. 도널드 크라우트 서양음악사 하나만 한 페이지에 딱 붙여놓는 건 좋은 출처 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체크를 해드려요. 그런데 이런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분들이 왜 서론을 이렇게 잘 훌륭하게 쓰지 못했냐, 아직 내가 베토벤 24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가 머릿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24번 분석하신다. 그러면 이론적 배경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론적 배경에서 베토벤의 생애사 공부하시면서 일단 소나타 24번, 그 곡을 썼을 당시 베토벤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베토벤이 만났던 사람은, 베토벤이 겪었던 일들은, 24번이 후기 작품이라면 중기 작품쯤 될 것 같은데 32곡이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기 작품이라면 중기 작품의 특징은 무엇이고 후기 작품이라면 후기 작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24번이 초기작은 아닐 텐데 초기작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론적 배경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오케이, 그럼 24번을 연구하기 위해선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며 가장 다른 사람들도 선택해 본 적 없는 방법이다라는 게 나와야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토벤 24번을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거의 베토벤이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베토벤 서거 그 탄생 250주년 기념해거든요. 태어난 지 250년 된 작곡가입니다. 이미 이 사람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그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베토벤에 대해서 석사 논문으로 정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겠다. 이거는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남들이 안 해본 주제들,
그리고 내가 연주해본 곡들 말고, 내 리사이틀 프로그램에 있는 곡 말고, 내 지도 교수님이 해보라고 한 곡 말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흥미 있는 거, 이런 주제를 선택하셔야지 그 뒷걸음 나가는 게 조금 더 쉬워져요. 이론적 배경은 기본적으로 공부입니다. 내가 흥미 있어야 공부가 재미있어져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죠. 오늘은 전체 논문, IBC 논문 구조에서 서론 부분의 연구 배경, 리서치 백그라운드 부분의 연구 필요성과 방법 및 범위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앞 수업에서 선행 연구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봤으니까 서론 부분에 대한 일정한 준비는 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론 뭐가 필요하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논문의 중요성, 가치, 필요성. 이 부분이 확실하게 성립되어야 된다. 그 성립되는 과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설득력 있어야 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